인천민주항쟁 35주년을 맞이하여 인천민중가요 페스티벌, 학술토론회, 사진전시회,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학술토론회를 진행하기에 앞서 일부 사회를 맡은 인천민주항공센터 사무실장 이은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천민주항공공사업회 원화근 부모님의 인사 말씀이 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이십니다. 매년이지만 5.3을 기념하는 주간이 됐습니다. 내일 모레죠? 이제 월요일날 5.3인데 또 저녁 시간에 또 같이 또 모여서 5.3을 기념하는 행사가 있겠습니다만은 조금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원래 그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에 적어도 오늘 5월 3일 이전에 좀 우리 5.3을 포함시킬 법이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국회 사정이나 이게 해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난 금년 안에 반드시 될 것으로 믿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제에 참여해 주시고 우리 특히 또 이의재 이사장님 이사장 역할부터 오늘 좌장까지 맡으셨는데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또 오늘 성공회에 대해서 아주 주로 많이 오셨는데 오늘 발제 내지는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5.3 또 참가자도 계시네요. 하여튼 오늘 좋은 시간이 돼서 이것이 좀 널리 좀 알려져 가지고 5.3이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에 포함되는 것에 좀 보탬이 됐으면, 그리고 인천의 수원 사업이고 자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제야의 자존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회가 잘 이루어지기를 어떤 좋은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학술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장을 맡으신 인천민주화운동 민주사업회 이의재 이사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확하게 35년 전이네요. 이틀이 빠졌죠? 3일이. 제 기억에는 딱 두 가지 기억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날이 무지하게 더웠다는 거하고, 하나는 내가 오늘 잡혀가면 평생 비용신으로 살겠구나. 취조받고 이러고 평생 비용 어떻게든지 탈출해야겠다. 그 기억밖에 없었는데 오늘 제가 좌장을 맡게 됐습니다. 먼저 인천에서 또 당시 참가도 하셨고, 그 다음에 5.3에 대해서 이런저런 많은 연구를 해주신 우리 김창수 교수님이 인천 5.3 민주항쟁의 현장에 대한 상황을 분석한 거 이제 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창수 교수님 발제해 주시죠. 원래 이 5.3 민주항쟁 35주년인데요. 그래서 나름대로 5.3 항쟁을 좀 정의를 해보자면, 인천 5.3 민주항쟁은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의 민주화운동단체와 학생운동, 노동운동단체, 그리고 인천 시민들이 86년 5월 3일 정오부터 오후 10시경까지 인천 시민회관 사거리 일대에서 군부 독재 퇴진과 민주헌법 쟁취, 신군부의 집권 연장책인 이원 집정제 비판, 노동 3권의 보장 등 민중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면서 1만여 명의 진압경찰과 맞서서 전개한 민주화 운동이라고 당분간 정의를 좀 내려보겠습니다. 5.3 항쟁은 당시 10시간에 걸쳐서 옛 시민회관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주안역, 석바위, 제물포역, 동인천, 부천역 일대에서 전개되었으며, 민주통일 민중운동연합을 민통연을 비롯한 전국의 제야단체, 학생 및 노동운동단체가 시위를 주도하고 인천 시민을 포함한 5만여 명이 이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광주 5월 항쟁을 계승하고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평가되는 인천 5.3 민주항쟁이 뚜렷한 역사적 의의에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하게 자리매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천 시민사회, 인천시와 인천 시민사회에서 5.3 민주항쟁을 계승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은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회에서는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인천 5.3 민주항쟁을 인천의 대표적 민주화운동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체계적으로 계승하고 미래지향적 민주주의 교육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사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5.3 사태로 인천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 중의 하나로 이렇게 기억되고 있을 겁니다. 그 중요한 원인은 우리 5.3 민주항쟁이 아직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법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다른 원인은 5.3의 역사적 의의나 위상에 비해서 전두환 정권이 자행한 공안 조작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짙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당시 언론의 보도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인천 5.3 민주항쟁의 성격을 좌경 폭력 세력에 의한 난동이라는 이미지로 고착화시킨 것이 여전히 불식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폭력 난동, 언론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이런 상황들을 좀 보면서요. 그래서 거기 도표 중에 언론사별 보도 제목들을 표로 하나 이렇게 정리해놨는데 거기 보면 폭력 난동이라는 것으로 공통적인 보도 논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들은 기본적으로 보도 지침에 의거한 제가 이 언론 보도 내용을 당시 보도 지침하고 비교를 해봤는데요. 놀랄 만큼 시키는 대로 다 보도했습니다. 나중에 따로 한번 다른 그 언론 보도 지침과 5.3 관련 별도로 한번 발표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얼마나 충실하게 언론들이 정권의 하수연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 5.3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5.3과 관련해서 연구 측면에서 그렇고 민주화 운동의 기록 측면, 사료 편찬의 측면에 있어서도 당시 현장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좀 시급한 것 중에 하나, 과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당시 5.3 항쟁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구술 증언들을 종합하고 그다음에 언론 보도 내용, 그다음에 수사 자료 이런 것들을 교차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참가자들의 구술 증언은 비유적으로 말하면 휘발성이 너무 높아서 그 당시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큰 상황은 기억하는데 구체적인 상황, 시간대별 여기는 거의 5.3 증언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증언집을 여러 차례 읽어봤는데도 그것 가지고 상황을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의 재구성은 어떻게 보면 경찰 수사 자료가 더 많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참가자별 공소장이 또 하나의 그 자료라고 생각하는데요. 공소장은 제가 하나밖에 문익환 목사의 공소장밖에 참고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사실을 재구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의 재구성 방법 중에 하나는 전후 관계, 맥락 속에서 사실을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만 떼놔가지고는 이게
옳은 것이 그런 것인지 혹은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한 기초로서 오늘 이제 상황 일지를 좀 시간대별 상황 일지를 좀 정리해봤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언론 같은 경우 시위대의 폭력성만 강조했고요. 일례로 대표적으로 최루탄 가스차가 왜 시위대 가운데로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최루탄 운반차는 왜 시위대 가운데로 들어왔는지, 여기에 대한 들어온 상황은 없고 탈취한 상황만 이야기합니다. 그 맥락이 없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폭력성만, 결과만 강조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경찰의 배치 상황입니다. 약 1만 명의 전국 경찰이 집결했는데 실제로 행사장 100m 혹은 200m까지 근접 배치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죠. 그러니까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도록 유도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항의는 계속됐지만은 여기에 대한 기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는 좀 이제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요. 그러니까 5.3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5.3을 전후한 국내 정치 상황입니다. 왜 5.3 당시에 학생들과 노동자들의 주장이 그렇게 강력한 주장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었던가 하는 것은 신민당 개헌 현판식 서명운동 자체가 5월 30일에 청와대에서 열린 3당 대표회담에서 전두환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의사와 그 다음에 신민당의 5개 집회, 장외 가두 시위를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교환처럼 이루어졌고요. 그 뒤에 좌경 학생에 대한 배제 발언들이 이민우 총재에 의해서 발표됨으로 인해 가지고 민주화운동 세력들의 반발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 전에는 그 4월 28일에 있었던 서울대 전방입소 반대 시위에서 김세진, 이재호 학생이 분신하는 사건이 발생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다시 기름을 붓듯이 소수 학생들의 반미 용공 과격 시위 반대한다는 민국련의 선언,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당 5월 3일 시위 상황을 결정짓는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배부된 그 유인물들의 내용을 보면 상당 부분이 신민당의 기회주의적 태도, 타협적 태도, 보수 타협에 대한 우려와 비판들이 중심을 이루었고요. 민통련에 대한 태도도 그렇게 뭐랄까요? 의혹들이 일부 제기됐습니다. 민국련에 민통련에 참여를 했다가 탈퇴는 했지만은 그 시차 때문에 제야 세력들의 불신이 일부 자리 잡고 있었고, 그 내용은 실제로 5.3 상황에 그대로 분열상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분열의 원인들이 전후 정치 맥락 속에서 좀 보여지는 걸로 좀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요에 대해서 그 5.3 민주항쟁의 개요가 있고요. 거기서 좀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그래서 이 부분까지는 아마 전체 오늘 참석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충을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5.3 항쟁 전날 상황, 그 준비 상황은 조금 더 이제 민통련 관계자들이 인천으로 와서 최종 점검 회의를 고잔동 성당에서 가졌고요. 집결은 자유공원에서 해서
그다음에 고잔동 성당으로 가서 최종 회의를 했다는 것. 그다음에 당일 시위에 필요한 시위 물품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는데요. 유인물이 한 80만 장, 그다음에 플래카드가 100여 장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했고요. 그다음에 일부 노동운동 단체에서 준비한 화염병 같은 경우는 별도로 보관이 되어 있고, 주안 일동 성당의 시위용품들이 전날 저녁에 다 수녀관 지하에 보관이 옮겨서 보관을 했고, 그 민통연에서 준비한 시위용품들은 그날 저녁 늦게 주안 5동 성당으로 운반했다가 5월 3일 새벽에 다시 주안 1동 성당으로 옮겼던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경기도 도경은 전날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경찰 3,759명을 동원해서 인천 일원의 일제 검문 검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숙박업소, 옛날 임검이라고 하는 천여 곳을 뒤졌고요. 그래서 이튿날 한 10,000명, 그러니까 경기도경 자체 병력 4,600명, 그 다음에 타시도에 6,000명, 그렇게 80개 중대 10,000명을 동원해서 시민회관 주요 지점을 배치해서 진압작전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제야단체와 학생, 노동자들의 시위 이전에 이미 주최 측하고 경찰의 충돌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9시부터 시민당원과 당직자들의 당직자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주안역과 재물표역 승객에 대한 검문 검색 강화, 그 다음에 시민회관 사거리에 모범 운전자들하고 정복 경찰의 배치, 여기에 대해서 시민당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민당 행사장에 근접 배치되어 있는 경찰을 2km까지 뒤로 물리라고 계속 요구를 했지만은 압박 배치는 계속됐습니다. 이게 이제 상황이라고 보여주면 되고,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실제로 그 충돌을 이미 유도하거나 이미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주어져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 단체 시위는 12시 정각에 시작됐고요. 민통연 회원, 인사연 회원들이 시작을 했고, 그 기록에 제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40여 명의 인노련 회원들은 좀 삭제를 해 주시고요. 인노련 회원은 10시, 지금 옆에 인노련 그때 당시 동으로 떴던 김중성 부장님 계신데, 10시 40분으로, 1시 40분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12시에 나간 게 아니고요. 그래서, 심내관 세거리로 시위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1시 20분경에, 최초의, 경찰층의 과잉 대응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운집 중인 시위대를 향해서 다연발 체류탄을 무차별 발사했습니다. 이 체류탄 난사 때문에 학생 여럿이 부상당했고, 여기서 시위대가 격분했고, 투석전이 벌어졌으며 민정 당사 공격도 이 체류탄 난사 직후에 벌어진 우발적 상황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찰은 계속 계획된 것으로 고문을 통해서 조작을 해왔던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3시 45분에 신기촌 방향에서 경찰이 최루탄 가스차를 앞세우고 시민회관 사거리 가운데까지 진입하는, 급전진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 급전진을 하다가 시위대에서 포위되는, 가스차가 포위되는 사태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 4시 30분에는 시위대 한가운데로 최루탄 운반 트럭이 돌진했습니다. 이 최루탄 운반차는 본래 신기촌 쪽에서 석바위 쪽을 돌아서 경인상가 있는 쪽에 부대에다가 최루탄을
공급해 주기로 한 건데 경찰의 주장에 의하면 길을 잘못 들어서 경인상가 옆골목을 해가지고 주안 일동성당 옆골목을 지나가서 지금 우리가 있는 쪽을 지나서 주안역 시위대가 있는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스스로 뭐 포획된 거죠. 근데 이것을 탈취했다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고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맥락 관계를 좀 보면 좀 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5시 20분에 시민당에서 홍사덕 대변인이 경찰 방해로 인해서 개헌 현판식 무기 연기를 발표했고 시민당 의원들은 현장에 철수했습니다. 철수하자마자 시민회관 사거리의 네 방향에서 진압부대를 일시에 투입해서 시위대가 해산되었습니다. 해산된 시위대는 주안역 쪽으로 대부분이 몰려갔고요. 그래서 주안역 앞에 다시 바리케이트를 치고 시위를 계속하거나 일부 학생들은 제물포역, 수봉공원, 부천역, 동인천역으로 옮겨서 시위를 했고 10시경에 당일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뒤에 시간대별 5월 1일의 준비 상황 시간대별로 좀 정리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선후 관계에 따라서 이 상황이 왜 일어났는가를 추론할 수도 있고 평가를 좀 다르게 할 수도 있는 요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지금 오늘은 뭐 이렇게 지금 개략적으로 좀 제출 드립니다만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일종의 팩트 체크 같은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고 해야만 이후에 5.3에 대한 실체가 좀 더 분명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리자면 이 5.3의 실제 상황과 무관하게 5.3의 경우는 그 정당성이라든 의의와 무관하게 우리는 실체에 대한 접근을 또 노력을 또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경우는 5월 29일에 거기 제가 부록으로 붙여놨는 자료가 있습니다. 5.3 민주항쟁 시간대별 상황표가 있는데, 부록인데, 이거는 경찰 실황조사서 5월 28일에 작성한 실황조사서입니다. 일종의 현장 검증과 같은 것인데요. 5월 28일 오전 내내 인천 시민회관 일대에서 실황조사를 했고요. 그 기록이 여기 시간대별로 나와 있는 맨 끝에 부록으로 붙어 있는 시간대별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앞에 있는 상황을 우리 민주화 운동 사료 편찬 측면에서 상황 일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사실 확인을 좀 복수로 교차를 한 다음에 정리를 하는 것은 우리 사료 편찬에도 필요하고 민주화운동 기념관이 만들어진다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보완해서 완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제가 조금 재미난 에피소드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5.3으로 수배되기 갖고 2년 후에 이제 88년 3월에 이제 잡혀갖고 동부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는데 뭐 이렇게 써온 거 갖고 이대로 사인을 이거 아니야 내가 그랬거든. 그랬더니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다 끝난 건데 그냥 여기 사인해달라고 그냥 사인하고 넘어갔어요. 제가 민통령 관계는 제가 다 주도해갖고 뭐 그걸 아는데 홍해수 신부님이 300만 원 줬죠 그때. 그 당시 300만 원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300만 원 줘갖고 시위지도 하고 그랬는데 증언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김창수 교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증언이라는 게 이렇게 자기 기억 속에 이렇게 함몰돼갖고 편중돼 있고 이렇게 그래갖고 참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경찰 조서 그대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 당시 민정당사 방화를 용주가 주도한 거로 고문당하고 그랬는데 용주 내 옆에 있었거든요.
형준 내 옆에 있었는데 걔가 민정당사 불지른 거로 돼 있더라고요. 참 재미난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발제 계속 듣고 토론 들어가겠습니다. 이재성 박사님. 예. 네, 안녕하세요. 성공회대학교 사회문화연구원 연구원위원으로 있는 이재성이라고 합니다. 네. (29쪽의) 인천 5.3 민주항쟁 관련 자료 해제 및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보통 역사 연구가들에서 사료가 스스로 말하게 하라 또는 사실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이런 그 격언이 있는데요. 이게 한편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석을 배제하고 사료 자체로 연구를 하라는 소위 이제 실증주의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말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사료는 해석을 거치지 않고는 스스로 말할 수는 없거든요. 연구자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해석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어떤 인간의 한계를 잘 생각해 보자. 그래서 사료를 이용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의미로도 사실 이것도 이제 또 다른 해석인데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역사적인 사건들은 사료가 중요하고 또 이제 사료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술적인 연구가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어떤 지식으로서의 학술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1차 자료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자료 해제도 이제 1차 자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인천 5.3 민주항쟁에 대해서 학술 논문이 많지가 않은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학위 논문도 연대 교육대학원의 석사 논문이 하나밖에 없고 그리고 학술지 소논문도 3편 정도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연구자들이 그 5.3 항쟁 기념 사업의 일환으로 학술 토론회에서 발표한 글들이 있습니다만 그걸 학술지에 다시 고쳐서 이렇게 발표한 글은 몇 편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이 연구가 돼야 되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까지 발표된 논문이나 발표문 또는 이제 증언 자료들을 보면 의견이 일치되는 부분도 있지만 서로 대립하는 쟁점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규명해 가고 불확실한 부분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고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5.3 민주항쟁에 대한 이제 역사를 이렇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근데 이렇게 그 학술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이제 민주화 운동을 기념해야 하는 기관과 주체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무엇이 최선인가 이런 속에서 이제 기념 사업을 또 진행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동시에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는 1차 자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오픈 아카이브에서 디지털 자료로 PDF 파일로 변환된 자료들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인천지방경찰청 이관 자료,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 제가 프린트를 해왔는데요.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5.3 사건 종합조사 결과 보고해서 경기도 경찰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 경기도 경찰국이 87년 이전에는 그러니까 인천의 경찰들이 다 경기도 경찰국 소속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이제 파악이 되고요. 87년 이후에 이제 인천 경찰청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인천시가 특별시 광역시로 네, 그래서 그래서 86년 이 5.3 당시에 투쟁 당시에 경기도 경찰국이 중심이 돼서 이제 수사를 벌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요거는 이제 근데 PDF 파일을 프린트한 거고요.
사실은 1차 자료를 검토해서 학술 논문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 원본을 가서 확인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후 작업을 위해서는 제가 이제 국가기록원 한번 방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하면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그 PDF 파일에서 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경찰이 주장하는 바, 그러니까 이 5.3의 폭력 시위와 뭐 이런 것들이 다 기획된 것이다 해서 이제 시위 계획서라는 메모를 가지고 이걸 갖고 이제 조서도 쓰고, 이 마지막 부분에 이제 경기도 경찰서를 점거하겠다라는 계획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그게 이제 자세히 보이지가 않아서 이런 것도 확인을 해야 하고, 또 이 계획서라는 것이 진짜 이제 계획서를 이게 이제 민민학년이라는 데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한 것이냐, 아니면 조서를 꾸미면서 이제 강압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디지털 자료로만으로는 그게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이 앞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30쪽에 보시면 이제 먼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오픈 아카이브의 소장 자료는 문서 자료가 한 82건이 있고 사진 자료가 한 58건이 있고요. 주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기증 자료, 그 다음에 박용길 장로님 기증 자료, 민통년 자료, 그리고 유인물들이 있는데 다 생산자 미상으로 이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산자 미상 자료들은 역시 다시 이제 연구를 통해서 도대체 어느 조직에서 언제 생산된 것인가를 하나하나 이제 밝혀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진 자료는 대부분이 경향신문사 보도 사진이고, 정태원 기자와 박영수 선생님의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 자료는 대부분이 또 그 주한 시민회관 앞에서의 사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동인천이라던가 그 재물포역이라던가 주한역 앞에서 벌어졌던 시위에 대한 사진 자료를 좀 더 발굴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술 자료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7건이 있고요. 그리고 인천 5.3 민주항쟁 증언록이 출간되면서 2016년에 출간되면서 매우 한 40여 분의 증언 구술 자료가 지금 소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정도. 31쪽에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문헌 자료와 사진 자료가 있고 지금 이제 구술 자료가 있는데요. 근데 구술 자료의 특징은 증언자마다 경험과 평가가 매우 다양한 용어와 표현으로 이제 표출되고 있다는 것이고, 문헌 자료에서의 어떤 내용적인 차이보다 구술 자료에서 드러난 차이들이 좀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인천 5.3 민주항쟁이 이제 복잡한 성격을 갖는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런 만큼 우리가 이제 인천 5.3 민주항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과 민주화운동사 안에서의 어떤 의미, 그런 것들을 좀 차분히 발굴해 가고 또 기념해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증언 자료 속에서 드러나는 복잡한 심경 중에 하나가 바로 증언록 중에 한 부분이 있는데, 한 분이 이런 그 고백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회를 마치고 정리하는 집회를 하는데, 이제 다른 조직에서 한 사람이 와서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대해서 알리면서 노동자들이 관심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했는데, 본인과 본인의 조직이 계급 이기주의에 빠져 있어서 참여를 거부하고 돌려보냈어요. 그때 이제 본인이 그런 발언의 주역이었기 때문에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그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압축적으로 벌어지는 가운데 구술 증언에서 드러나는 복잡한 심경들이 어떻게 이제 지역 노동운동 민주화운동사로 정리해
나가야 될 것이냐의 하나의 과제가 내용적인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인천지방경찰청 국가기록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PDF 파일로 받았기 때문에 파일이 21개의 파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페이지 수는 3,174쪽입니다. 자료 생산자는 경기도 경찰국, 경기도 도경 수사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당시에 이제 인천 지금 이제 차이나타운 뒤쪽에 있는 지금의 인천 중부 경찰서가 당시 경기도 경찰국이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리고 부천 경찰서, 인천 동부경찰서, 부평경찰서 등의 수사 자료가 포괄되어 있습니다. 드물게는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와 안기부 인천분실, 내무부 치안본부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의 유형 중에 수사를 지시하는 유형의 자료입니다. 그 맨 밑에 패러그래프 보시면 파일 번호 2번에 71쪽 이하에는 민민투 등 용공 지하조직 수사계획 하달이라는 제목의 내무부 치안본부장 명의 공문이 첨부되어 있는데 이 공문은 86년 5월 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에 따르면 총 38명을 검거하라고 하고 당국이 최근 국가전복기도 반미 등 극렬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민민투를 용공 지하조직에 대한으로 보고 수사를 실시하고 정보, 수사, 대공, 합동, 전담 수사반을 구성하여 모든 범죄에 최우선하여 수사활동을 전개할 것과 5월 31일까지 모두 검거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수사 과정을 1일 2회 조석으로 추진 상황을 확인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이게 이제 5월 1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규모 검거 계획이 5.3 민주항쟁 이전에 수립된 것이고 5.3 민주항쟁은 그걸 통해서 이제 대규모 검거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좀 더 이 경찰 공안 당국의 계획들을 알 수 있는 그런 판단을 알 수 있는 자료들이 분석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32쪽에 이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한번 자료 해제를 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안기부 인천 분실장이 전원통신문을 통해서 5.3 인천 소요사태 수사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이 수사를 어떤 방향 수사를 진행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식 문서에서 보여지는 것이 이런 종류의 수사 지시 관련 문서들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답변 자료가 있는데 답변 자료는 답변 자료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수사 과정에서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가 작성한 것으로서 이제 검거자들 조사 과정에서 고문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 자료와 14번 파일에서는 주로 이제 신민당 쪽에서 우리 대회를 왜 경찰이 이렇게 방해하고 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자료,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공안 당국이 이제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33쪽에 세 번째 유형의 자료는 종합수사보고 자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5월 1일에 이미 조석으로 수사 진행상을 추진하라 그리고 보고하라라는 것이 있었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날짜를 달리하면서 이제 종합수사 결과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5월 5일에도 작성이 되고 16일에도 작성이 되고 20일에도 작성이 되고 이렇게 많은 수사 결과보고서가 있는데, 지금 파악된 것으로는 이제 최종적으로 5월 20일자가 그러니까 갖고 있는 자료 중에서 공개된 자료 중에서 마지막 거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서두에 제가 보여드린 이것이 이제 5월 20일자 종합수사보고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보고 자료에는 이 사건이 무엇다라는 사건의 개요라던가 그 결과에 대한 공안 당국의 이제 입장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이 공안 당국이 어떤 거를 빌미로 민주화 운동을 탄압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나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 과정에서 이러한 이 공안 당국의 논리를 하나하나 이렇게 대응해서 연구를 해가고 반박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5.3 민주항쟁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가 이제 수사 자료로밖에 안 남아 있어서 그 반대 작업을 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자료들을 이제 그 넘버를 매기는 부분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다음에 과제로 또 남겨두겠습니다. 네, 이러한 그 자료에 대한 해제를 통해서 봤을 때 이제 어떤 과제가 있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처 불명 자료에 대한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자료에서도 그러니까 그 경찰청 자료도 모든 자료가 이제 생산 일자를 5월 3일로 되어 있습니다. 일괄. 그러면 이제 각 자료들은 사실 다 날짜가 다른데 다시 매겨줘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에서도 정확하게 하나하나 문서를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생산 일시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생산 날짜 불명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대략적으로 생산자를 알 수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 알 수 있는데도 안에서 이제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생산 주체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고 34쪽 두 번째 과제라고 보면 80년대 중반의 민주화운동 진영에서의 다양한 견해 그리고 인식이 정확하게 좀 파악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그 상대적으로 급진적인 입장에서의 생산된 문헌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변혁 또는 혁명 이런 급진적인 언술이 보여지죠. 그래서 이제 인천 투쟁은 반제 반파쇼 투쟁이 시작하려는 공식적 선언이다. 그리고 신민당 파쇼와 신민당의 보수 대연합 구도를 혁파할 수 있는 통일 전선을 구축, 투쟁을 전개하면서 반제 투쟁의 전선을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언술들이 보이는데 이전에 이제 그 연구과제 그 발표문에서도 그렇고 김상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이게 레토릭이다 또는 하나의 이제 그 수단이다 또 은유 메타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제 이유재 선생님이 또 그런 얘기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진짜 그렇게 생각한 건데 그게 왜 메타포냐 또 왜 레토릭이냐 이렇게 딱 보면 누가 썼는지 진짜 예, 말씀도 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제 변혁을 하려고 했지만 5.3 투쟁에서 실제 드러난 행태는 그렇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하기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떨 때는 말과 의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고 어떨 때는 행동과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혼선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 변혁운동을 또는 그 변혁운동 진영이 실천했던 어떤 특수한 상황, 그 사건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에 대해서 좀 체계적으로 다시 한번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34쪽이 작은 2번 민청년의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서 이제 조금 그 부정적인 그런 것도 이제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은 민청년 입장에 이제 밑줄 친 것만 보시면 선도 투쟁론의 흐름을 타면서 지나치게 소화병자 현상이 나타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밑줄에 보면 이 시기 민족민주운동이 가지고 있던 정치 노선, 조직 노선, 투쟁 노선상의 모든 문제들이 집약적으로 표출된 것이 5.3 인천 투쟁이다. 이런 평가들이 일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현재 우리 운동의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5.3 인천 투쟁이었다고 잠정적 결론을 내리고 증언집 출간된 증언집에서도 상당 제가 뭐 세보지는 않습니다만 반 정도의 증언자들은 상당히 실패한 투쟁 또는 한계가 드러난 투쟁 이렇게 좀 평가를 사실상 하고 계세요. 근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이 어떤 투쟁이나 어떤 실천이 실패냐 성공이냐라는 것도 상당히 어떤 기준으로 봐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실패라는 것도 역사적인 의미가 없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차근차근 좀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곱씹어 보면서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5쪽에 4번 보시면 조금 더 이제 거시적으로 인천 5.3 투쟁이 전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학술적 연구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걸 자료 해제를 토대로 봤을 때 36쪽을 보시면 어떻게 하면 어떤 자료를 어떻게 수집해 가면 그런 연구가 가능하냐라는 이제 문제인데 36쪽에 제가 한 14개 정도를 이렇게 조금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연구를 위한 자료 범주화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그냥 처음 이제 구상인 것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올해 5.3 그 민주항쟁 관련한 개인 연구 과제를 하나 신청해 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진행하면서 한번 시도를 해볼까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신민당 측의 자료가 필요하고요. 신민당 현판식 관련 지역별 조직들의 자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민당 현판식의 쭉 흐름 속에서 이렇게 팍 터진 거기 때문에 부산, 광주, 청주 이런 과정에서의 자료를 인천 5.3의 항쟁의 하나의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같이 연구를 해갈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는 민통련 측 자료가 필요하고 민통련의 지역, 인천이 아닌 지역들 조직 자료를 좀 취합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종교계에 특히 이제 민불련 자료가 많이 검색이 되는데 뿐만 아니라 천주교, 개신교, 불교계 또 천주교는 이제 성당에서 많이 이렇게 좀 암암리에 도움을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시 확인하고 노동계, 그다음에 인천 지역 서클 활동, 그다음에 인사연 자료, 그리고 5.3 민주항쟁 이후 벌어진 공화탄하고 성고문 등 국가폭력 자료 이런 것들을 또는 이제 인하공사 인천지방검찰청 이런 것들이 자료가 검색이 됐기 때문에 추가로 좀 발굴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창 선생님이 말씀하셨지만 주요 인사들 또 많이 이렇게 형을 받으신 분들의 재판 기록물들 개별적으로 이렇게 요청을 드려서 다 한번 수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리적으로는 부천 지역 민주화운동 자료 86년 전후로 해서 그것도 좀 모아야 될 것 같고, 인천 지역의 6월 항쟁 자료도 연관해서 같이 86년과 87년을 연계시켜서 자료를 좀 모아야 될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노동사 전공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면 볼수록 이제 5.3 민주항쟁을 노동자들 투쟁과 좀 이렇게 이게 연관성이 깊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노동자 투쟁도 같이 이어졌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인천 민주화운동의 특수성인 그런 이념 정파 활동에 대한 자료도 이제 하나의 주제로 계속 모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37쪽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이제 꿈보다 해몽이 좋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실 사상과 이념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역사, 정치, 또 계급, 권력에 대한 여러 가지 해몽들을 체계화한 논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 한 그 정치인이 방송 토론에 나와서 정치인들한테 정직을 요구하지 말라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하면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정치라는 거는 겨주말부터 시작된 거다. 그래서 이웃 부족을 침략해서 지배를 하면서 지배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시작했다는 거죠. 정치라는 게.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정치 이념 뭐 어떤 가치라는 것들이 인권,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상 인간들이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지 뭐 하느님 말씀처럼 어디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이제 찾아가는 또 실천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에게 있어서의 민주주의와 인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때 거기 그들이 열망했던 민주주의와 인권이 어떤 것이었는지 계속 되짚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할 때 소위 이제 역사적 평가라는 것이 저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의 평가냐, 집단의 평가냐, 주관적 평가냐, 객관적 평가냐, 단기적 평가냐, 장기적 평가냐, 지역적, 부문적 평가냐, 전국적, 운동사적 평가냐, 대중적인 평가냐, 학술적 평가냐 등등 다양한 평가의 기준과 관심과 관점과 초점에 따라서 평가의 내용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에서 예를 들면 시민사회 차원에서 역사를 평가하는 것과 법을 개정해서 국가의 차원에서 민주화운동을 또 기념하는 것이 또 결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민주화운동 진영이 주장했던 논리와 전제들이 언제나 맞았던 건 아니고요. 민주화운동사는 사건이 벌어지는 당시의 시공간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80년대를 전후로 인천 민주화운동의 성장기를 이끌었던 급진적 사회운동 진영의 이론, 이념, 구호와 실천들이 지금은 다소 생경하고 거칠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혁과 혁명을 꿈꾸고 실천했던 당시의 20대 청년들의 역사가 지역 차원을 넘어서 전국적인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그리고 현실 제도권 정치에까지도 큰 영향을 주었고 그 효과가 아직도 강하게 발휘되고 있습니다. 38쪽 보시면 그런 의미에서 인천 5.3 항쟁이 변혁운동과 분리돼서 평가될 수가 없고 그것을 제외하고는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까지 자료를 보면 변혁운동이나 급진적 사상, 조직운동에 대한 언급이 다소 축소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좀 금기시되는 영역일지라도 사실 5.3 민주항쟁이 우리 사회의 그런 금기에 도전하는 투쟁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기념사업이 과감하게 우리 사회의 그런 금기를 또 깨어가는 그러한 시도를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 당시 민통령 쪽은 내가 다 처리했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5.3을 준비하면서 서울대학교 학생운동의 새로운 흐름, 그때 이제 9학년이 3월에 결성되고 그러거든요. 그 김영환이, 하태경이 걔들이 하는 9학년 결성되고 하는 거, 그때 그것까지 다 파악하고 그랬었는데, 아이고, 옛날 생각나네요. 근데 이 공식적인 자료는 좀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이미 끝난 얘기 왜 자꾸 딴 얘기하냐고, 경찰 애들이. 그래갖고 그냥 좀 넘어갑시다. 그러고 말았는데. 자,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당신 참가하셨던. 제가. 예, 한번 말씀 좀 해보시죠. 예, 저는 지금은 안양에서 의료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고요. 86년 당시에는, 이제 인노련이라고 그러죠.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는데, 인민노련하고는 좀 다른, 그러니까, 이렇게 노동운동의 관점에서 보면,
대중과 같이 움직인 운동 조직으로는 아마 그 제가 이해하기는 한국전쟁 이후에 선호련이 아마 최초였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선호련이 서울에 생기면서 저는 당시에 이제 그 해고자 신분이었는데 제가 이천전기를 이제 하인천 쪽에 이천전기에서 해고를 당했고요. 소위 뭐 그 당시에 뭐 위장 취업이니 이렇게 해서 뭐 한편으로는 뭐 양심 취업 이렇게 해서 신분을 속이고 노동자로 취직을 해서 주로 이제 당시에는 민주 노조운동, 뭐 임금 인상 투쟁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했죠. 해고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그 현장에서 일하던 이런 그 운동이 좀 이렇게 변화를 이렇게 모색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서울에서 선후련이 생기면서 인천 지역에서도 이제 자극을 받은 거죠. 한편으로는 자극이고 이제 상층부는 관련성들이 다 있었던 이런 분들이었고요. 그래서 선후련이 연합일 겁니다, 아마 그 이름으로 보면. 근데 인천에서 그 이후에 생기면서 연합보다는 우리가 더 결속력을 더 갖는 이런 조직으로 하자 해서 연맹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때 그 시절로 이렇게 과거 회귀해 보면 저는 오늘 이렇게 요청받기는 옛날을 좀 회고하는 형식의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평 어느 골방에서 이제 뭐 한 10명 안팎 이렇게 모여서 당시에는 굉장히 아주 결연했죠. 골방에 모여서 이제 조직을 만드는데 당시에는 아마 엄혹했던 시절이니까 아마 그 당시에 그런 조직이 발각되거나 달려가면 아마 그 생명까지도 위험할 수 있겠다 이런 그 결의가 내면에 있는 이런 상태에서 조직하게 되는데요. 이런 게 이제 그 해고자들이 당시에 여러 군데 인천 지역 전체로 보면 이게 이제 이렇게 구분해서 짜겠어요. 그 현장에서 약간 이제 좀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이런 친구들이. 그래서 제가 했던 쪽은 이제 하인천 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안 쪽에 공단, 그 다음에 부평공단, 이렇게 해서 서너 개, 또 이제 멀리는 부천까지도 이렇게 해서 서너 개 조직으로 분할을 시켜서, 그렇지만 이제 전체로 보면 민노련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활동을 했었죠. 당시 이제 제가 한 일은 주로 이제 좀 페이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언어로는 이제 피 작업한다, 뭐 이거 쓰고 주로 이제 가리방 긁든지 아니면 이제 좀 인쇄기를 사서 하든지 아니면 아는 인쇄소에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대부분 문제가 이제 인쇄하는 데서 많이 발생이 돼서 시민 운동하고 약간 좀 이렇게 결이 다른 이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주로 이제 글 쓰는 일들을 좀 했었는데요. 5.3 때는 이제 주로 이제 좀 약간 좀 이렇게 터놓고 얘기하면 러시아 혁명사나 이런 책들을 좀 읽으면서 당시에 김대중 씨나 김영삼 씨나 이런 운동 가지고는 그러니까 민주화의 한계라고 하는 게 상층부 대의민주주의 이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민주주의 뭐 이런 관점에서 이제 러시아 혁명사도 이제 참고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로 이제 뭐 이렇게 보통 이제 노조운동 이렇게 하면 이제 임금 인상, 당시에 선노련에서는 생활임금 이렇게 해서 경제투쟁을 하게 되는데, 당시에 전두환
체제가 굉장히 엄혹하고 아주 파시스트적인 아주 강한 이런 독재를 하고 있었을 당시에 정치 투쟁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지금 잠재돼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게 분출되면 큰 힘이 발휘될 거라. 이런 기대와 또 한편으로는 그런 가능성들을 보고서 이제 우리 5.3 투쟁에 개입하게 되거든요. 파는 주로 이제 시민당 당시에 이제 현판식 이렇게 해서 파는 그렇게 벌어지는데 이거를 제대로 이렇게 장기적인 먼 미래까지 보면서 운동이 어디까지 발전해야 될지 단순히 절차적 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삼민헌법 이런 주장을 했어요, 하긴. 근데 사실은 내용은 이제 별로 없죠. 지금 보면 굉장히 어설프긴 한데 결국은 이제 헌법을 주장하는 거는 체제를 바꾸겠다 이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거 뭐 혁명하자 이렇게 주장해서는 설득력이 없고 현재 체제와는 다른 대안적인 체제를 제시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 어떤 개념으로 나타난 게 이제 헌법 이렇게 해서 얘기되는 건데 당시에는 그냥 그 아주 소박한 차원에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그 경제투쟁이 노동자들이 이미 해고, 그 임금 인상 투쟁을 거치면서 해고들이 상당수 많이 됐었기 때문에 이 단순한 경제투쟁 말고도 정치투쟁으로 들어갈 이런 환경들이 조성되어 있다고 하는 게 당시에 이제 공감대들이 다 형성이 돼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학생운동 출신들은 이미 일정한 이념을 갖고 있지만 이제 노동자들을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 과정을 통해서 시켜야 된다. 이런 관점이 있었기 때문에 5.3 투쟁을 정치 투쟁의 관점에서 우리가 그걸 전면적으로 결합해서 하자. 이게 이제 그 당시에 노동운동 해고자들 이런 그 해투라고 보통 이렇게 해고자 복직 투쟁위원회 이렇게 했다가 이제 선호련으로 인노련으로 발전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주된 게 이제 그 어떤 지향했던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어쨌거나 그 현장에 이거 진행된 사항들은 뭐 지금 이제 옆에 우리 김창소 교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많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계시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가 책을 2권을 받았는데요. 아직 다 읽지는 못했지만 다른 책에 그 노동 쪽의 증언을 그 당시에 이제 김진국 동지가 주로 이제 좀 핵심 중에 한 사람이었죠. 이분이 정리해 놓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좀 전반적인 흐름 이것들을 좀 보여주는데 이제 저는 이번에 이 글을 간단하게 쓰면서 좀 어떤 사실적인 파악 이거는 나의 몫이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그럴 여건도 안 되고 해서 좀 저는 맥락적으로 5.3 투쟁이 우리나라 한국 운동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2페이지 정도 이게 정리해서 여기에 썼습니다.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5.3 투쟁의 노동자들이 이렇게 결합하면서 가졌던 의미가 사실은 그 이후에 더 이렇게 조명되고 있지 못해요. 재해석되거나 또는 이제 그 의미 부여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86년 당시에 5.3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소위 이제 그 운동권이라고 하는 이 내부에서 소위 사상 이렇게 투쟁 이렇게 해서 다양한 인원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던 게 아마 김영환으로 대표되는
강철서 시인 이게 들어오면서 당시 노동운동 이렇게 밑으로부터 이렇게 쭉 성장하던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초기에 지역운동, 정치 조직, 대중과 결합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조직들이 그 물결의 그 파도에 그야말로 이렇게 부딪혀서 이게 조각이 나버리게 돼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아마 첫 번째 고비였던 것 같고, 그렇게 이렇게 쪼개지는데, 쪼개지는 과정에서 이제 인민노련도, 거기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이념을 인노련하고 소노련하고 이런, 이제 연합된 이런 사람들, 구성원들도 이제 그 속에서 같이 이제 이 공통 구성원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삼민 동맹의 형태로 다시 더 그냥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노련, 소노련의 맥을 잇는 이쪽이 이제 삼민동맹. 그러니까 민주주의, 민족통일, 노동자 동맹 이렇게 해서 이제 약칭해서 삼민동. 그 전에 학생운동 삼민하고는 전혀 다른 이런 어떤 이름인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일관성을 가지고 진행되긴 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그렇게 사상 투쟁이라고 하는 걸 거치면서 이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면, 두 번째는 이제 9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소위 이제 사회주의권이 완전히 항복을 하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거의 유실이 되어 버리는데, 이게 이제 의미 부여나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어떤 맥을 잇는 조직이나 사람이나 아니면 학술적으로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도 이제 조명되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맥이 끊기면서 사실 이 오사 투쟁에 대한 노동운동의 관점, 변혁운동의 관점에 서서 조명되는 거는 사실 대단히 좀 이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또 그런 연구자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의미 부여도 그렇게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저는 인상을 좀 받았어요.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걸 좀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할까, 이게 좀 맥락적으로 이해하자면, 사실적으로 접근하는 거는 좀 하시고, 맥락적으로 이제 제가 어쨌든 5.3 때 노동운동, 그 다음에 그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삼민동맹, 이 관점에서 모든 걸 대표하지 못해도, 나름대로 이제 그 관점에 일정하게 이제 좀 어떤, 추구하는 뭐가 있었다고 이해하시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운동이 갖는 의미는 어떤 거냐. 비록 지역운동 차원에서 노동자 운동이 경제운동에서 정치운동으로 넘어가는 이 운동이었는데, 이게 그야말로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의 이제 비판적인 시각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 운동이 맥을 이어받는다고 하면 그야말로 그 다음에는 권력의 형태로 어떻게 가져갈 거냐 하는 관점에서 아마 더 발전했을 거라고 봅니다. 소위 이제 삼면헌법 이렇게 해서 뭐예요? 노동자 동맹 재헌의회 주장한 이게 이제 다 그런 맥락인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어떤 시발점으로서 오사 운동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한편으로 갖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지역에서 소위 이제 기성 정치인, 그 다음에 시민 민주주의 이 운동의 관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주도의 민주주의 운동, 이렇게 나누어서 본다고 할 때,
우리가 이제 좀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노동자 운동의 전국적인 확산, 이게 87년도에 이제 전국적으로 노동자 임금 인상 투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에 이 5.3의 노동자들 투쟁이 기여한 바가 지대하다, 이런 시각을 좀 갖고요. 어떤 면에서는 또 이제 서구 사회에서 보면 프랑스에 이제 68이 있다고 하면, 아마 그 관점에서도 비교해서 한번 이렇게 조명해 보는 것도 5.3의 의미 부여를 5.3과 그 이후에 이제 80년 6월 투쟁, 노동자 대투쟁, 그 다음에 굉장히 좀 포괄적인 권력에 대항해서 이 대중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의 생존권이라든지 정치적인 요구를 하는 이렇게 발전하는 게 그러니까 이 대중적으로 발전한 게 5.3부터 그러니까 시민당에서 이제 저쪽 광주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제가 이제 5.3 하기 전에 답사도 갔었어요. 근데 그때 어디였죠? 5.3 전에 있었던 게 대전에 내가 답사를 갔었는데요. 그때하고 비교가 되는 게 대전에는 노동자 저기하고 황광하고 같이 갔어요? 아니에요. 황광호 씨는 광우 그때 내가 봤는데 황광호 씨는 우리 조직에서 약간 아웃사이더였어요. 이거 이제 이게 세긴 한데 조직적인 이렇게 운동하는 건 약간 좀 이렇게 약간씩 다들 멀리 하더라고요. 아무튼 진국이 그다음에 또 누구있나 윤식이 그다음에 유순이 이제 대전하고 여기 5.3하고의 차이가 대전에는 그렇게 노동자들이 결합해 있는 게 없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우리가 노동자들이 지역 차원에서 지역에 해고된 그러니까 학생운동 출신뿐만 아니라 해고된 노동자들의 숫자가 더 많았을 거라 예상이 드는데 제 감으로 이게 그 당시 막 이렇게 쪼개져 있고 이름도 가명 쓰고 이렇게 해서 전체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누구는 파악 못해요. 근데 감으로 보면 현장에서 해고된 노동자들도 다수 있었고 이렇게 진행된 게 5.3이 최초였다고 저는 파악하기 때문에 요 점 좀 주목해 보셔야 된다, 연구자들이. 그렇다고 하면 68혁명이 그 당시에 이제 그 이후에 그 당시 68 전과 후에 여러 가지 이렇게 사람들의 인식부터 이렇게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의미 부여들을 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그런 관점에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쨌거나 제가 지금 갖는 소회는 이게 우리가 지금 많이 민주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이렇게 좀 이상주의자적인 관점이 있어서 유토피아 이런 걸 좀 꿈꾸기도 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현재의 정치 제도 사회문화적인 이 제반의 것들은 아직도 부족한 게 너무 많고 정치 자체만 하더라도 이게 그야말로 이게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이게 이제 좀 혁명을 통해서 바뀔지 아니면 이제 그야말로 이렇게 지역까지 내려온 마을공화국이라고 요즘 이거 임진철 박사가 이제 마을공화국 운동을 하면서 그렇게 체제 내에서 마을을 중심으로 한 연합체들을 통해서 이게 좀 더 나은 사회로 바뀔지 이건 모르겠지만 제가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은 뭐냐면 일하는 자들이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노동자라고 해서 옛날에 근육 쓰는 노동자 이뿐만 아니라
모든 그 뭐 뇌를 쓰는 사람, 근육을 쓰는 사람, 그러니까 뭔가 창조를 하는 사람, 일을 통해서 창조를 해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조직이 되고 주체가 돼서 그들이 그들의 대표를 내세워서 권력이 세워지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지금 뭐 문재인 정부 저렇게 처음에는 뭐 촛불혁명에서 뭐 이렇게 아름답게 해서 뭘 했지만 그분의 진정성은 그렇게 크게 의심하지는 않지만 실제로 이게 현실에서 안 이루어지는 거는 왜 안 이루어지는가? 이건 결국은 구조와 체제의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보더라도 5.3 투쟁을 일하는 자들의 조직운동의 관점에서 이 점을 조명해서 그 정신을 계승해서 뭔가 좀 바라보는 이런 시각을 연구자들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말씀드리고 제 말 맡겠습니다. 그 당시 인도련에 저기 대표가 양순조 선배고 그 당시 사무국장이 김지선이죠. 그렇지. 그 양순조 김지선을 내가 동천에 있는 다방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났는데 무슨 팜프렛을 하나 들고 왔고 우재씨 이게 뭔 내용이야? 뭐 이렇게 딱 봤더니 레닌의 와디스 투비던이더만. 뭐 어떻게 이거 보니까 레닌의 와디스 투비던 이거 레닌 그래 이거 들고 다니다 걸리면 한국법으로 징역살이라고 조심해서 읽었는데 그랬더니 이러더라고. 그 다음에 딱 들으니까 그 당시 기부 어디 있다 이렇게 딱 오는데 기부가 어디 거다라는 게 재밌네요. 자, 그리고 하나 아까 부천 얘기하셨는데 인천의 유월항쟁 때 유인물은 삼정동 성당에 다 만들었어요. 부천에 그렇지. 네, 삼정동 성당에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발전하시죠. 이제 얘기 또 토론하시죠. 성공회대학교 민주자료관 송용환입니다. 예, 근데 오늘 제 토론문 작성을 했는데 뭐 그 당시의 어떤 팩트라든지 그리고 입장, 세부적인 입장 뭐 이런 거는 저보다도 이미 오늘 토론 발제를 해주신 선생님들께서 오랫동안 연구를 해주셨고 또 여기 와 계신 분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저기 경제주의자 예. 대표 있잖아요. 대우대는 파워의 주인공 경제주의자. 증언도 하시고 그 당시 경험을 하시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볼 땐 전체 토론에서 하는 그런 과제가 아닌가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토론을 이재성 박사님이 오늘 발제해 주신 그 발제문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을 좀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자료관에서 있으면서 그리고 또 민주화와 관련된 자료를 조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드는 생각들 그걸로 해서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인천 5.3이라는 거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87년 민주화의 어떤 시발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이후에 민주화 이후에 지금 이 순간에도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데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과정들 이런 걸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되는 사건이고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게 그만큼 중요한 거가 있고 또 아까도 이제 토론하시면서 발표를 해주시면서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그 당시에 어떤 정치 쪽하고 이쪽 민중의 요구랄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었고 어떤 괴리들이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고 이런 걸 이해하는 데서 중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 당시 이제 오늘 이재성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시면서 이 경찰 자료 쭉 보여주셨잖아요. 그거에서 보면은 이 국가가 국가 권력 기관을 이용해서 국가 폭력을 어떤 구조 속에서 그걸 행하고 그걸 억압을 했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나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국가 폭력의 어떤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런 5.3뿐만 아니라 민주화와 관련된 자료, 토론 이런 거를 하면서는 사회적인 성찰이랄까 이런 걸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그런 자리가 되고 자료가 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거에 대한 평가는 저보다도 지금 계속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속 해주셨고 근데 오늘 자료랑 관련돼서 보면 사실 이 민주화 운동 관련 자료들이 그 당시엔 사실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걸릴까봐 아까도 이제 읽고 조심해서 갖고 계셔야 된다. 그러니까 하다못해 문감 같은 것도 이제 하고 나면 이제 태워갖고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그 이후에도 사실 남겼던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장독대에다 숨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사과 박스 같은 데다 이제 숨겨놓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이게 이제 사실 한국의 민주화 과정 속에서 이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보존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제가 보니까 한 90년대 말, 소위 말해서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세상이 바뀐 거죠. 이제 진짜 민주화가 되고 지금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87년 지나고 이제 한 90년 되면서 결혼도 하시고 애들도 낳고 이렇게 하시면서 또 이제 생활 속에서 이 자료가 나한테 지금까지 필요한가? 그러다가 이제 90년대 말 오면서 보니까 이 자료들을 폐기하는 과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집도 옮기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폐기가 되면서 90년 말 들어오면서 사실 이 자료를 모으자라는, 그리고 또 이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들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이 한국의 민주화 누가 어떤 자료 갖고 얘기를 할 거냐, 이것 속에서 사실 그 민주화운동 자료관 추진이랄까 이런 어떤 사회적인 운동이 있었고, 그거가 좀 국가가 받아 안으면서 민주화운동 기념사업법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가 생기고, 제가 이야기는 좀 그런 어떤 흐름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고 2000년 들어오면서 그나마 이제 모아진 자료, 그걸 가지고 한국의 민주화와 관련된 이제 연구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지역에서도 지금 인천 같은 경우도 이제 2000년 중후반 정도 오면서 그런 흐름이 좀 이제 구체화되고, 시에서도 이제 지원을 하면서 이런 자리도 만들어지고 좀 한 단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아직도 자료가 제대로 모아지지 않은 한정적인 자료 속에서 그런 연구를 하고 해석을 하고 그걸 갖다 재구성해야 되는 이런 어떤 한계 속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재성 박사님께서 지금 쭉 오늘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5.3과 관련된 자료를 좀 토론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그런 속에서도 이런 시도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토론자로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것들이 좀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저는 한 3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아까 처음에 발제를 해주시면서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자료의 맥락이랄까요? 이런 혼합된 어떤 이 다양한 자료들의 어떤 맥락을 잡아주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재성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자료 출처의 불분명한 거. 이게 아주 이 민주화운동 자료 속에서는 참 치명적인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지만 이거 모으는 것 자체, 그 당시에 이걸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힘든 한계가 있었고, 이게 지금까지도 이게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자료를 모으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저희 작업을 보면은 가해자 중심 아니면 저항 주체 중심의 자료를 모으고 해석하는 게 있었다 그러면은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폭력이라는 차원에서 그 전까지는 피해자 중심이었다면 가해자 중심, 그러니까 국가폭력 차원에서 가해자가 누구였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에서 어떤 흐름 속에서 있었는지를 좀 모으는 작업도 필요하다. 현재까지는 피해자 중심으로 이 자료들이 그나마 이제 조금씩 모아졌지만은 향후에는 이 가해자들에 대한 수집이랄까 해석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첫 번째 이제 혼합형 기록 컬렉션 자료의 한계라고 했던 거는, 지금 보통 자료 이 기록 관리 쪽에서는 자료 유형을 갖다가 크게 하나는 조직에서 생산된 거,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에 어디서 누가 생산하고 언제 생산하고 이게 쭉 나오거든요. 조직적인 어떤 컬렉션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주제라든지 인위적으로 어떤 그런 주제를 따라서 이렇게 수집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이 5.3 아니면 민주화 자료 같은 경우는 이게 조직에서 생산된 거, 예를 들면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생산된 거, 그렇지 않으면 또 기사연에, 여기도 이재성 박사님 자료도 보면 기사연에서 생산된 자료, 이런 다양한 조직에서 생산된 자료. 그렇다고 이 조직도 체계적으로 이렇게 생산된 게 아니라 그때 이제 관련된 자료 있으면 이제 다 5.3을 중심으로 아니면 인천 민주화를 중심으로 이 자료를 모으고 있어요. 그나마.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려고 한 단계 들어가면은 이걸 해석할 때, 아까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제 경찰청에서 이런 걸 했다 했을 때 이것과 사실 반대되는, 아니면 이제 억압받는, 아니면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맥락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까 이우재 선생님께서도 난 그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쓰지도 않았는데 사인하라고 그래. 근데 지금 선생님들께서도 그 경험 많으실 겁니다. 경찰청에 있는 자료는 다 이미 다 만들어진 거고, 보안사나 이런 데서 다 이제
시나리오가 오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생산된 거가 사실 지금 남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그나마 피해자분들의 증언으로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그걸 갖다가 맥락을 지어지고 중요한 거는 이게 어디서 생산이 됐는지 생산처를 명확히 해주면서 이 맥락을 지어주는 해제를 해주는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사실 오늘 이재성 박사님께서도 오늘 해제해 주신 거에는 그 경찰청 자료라든지 이런 게 누구의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어떤 시나리오가 있었는지는 있었지만 그 자료가 명확하게 좀 어떤 입장에서 있는지를 그 자료 자체에 대한 해석이랄까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특히나 이런 자료를 다룰 때 그거를 어떤 생산처의 특징, 성격, 맥락 이걸 좀 먼저 규정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자료관에서 보면은 그 자료 생산처 카드를 따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생산처의 특징이 어떤 거였는지, 이 당시 맥락이 뭐였는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없으면 사실 그냥 자료로만 보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찰청 자료가 어떤 때는 이제 진실로 이제 굳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돼서 좀 보완 아니면 이제 해석하는 입장에서, 연구자의 입장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건데, 이 생산 자체 당시 운동하실 때 이거 자료를 갖고 있는 것 자체도 힘든 거였고 숨겨야 되는 거였고 내 이름도 아마 여기 선생님들도 다 가명 쓰셨을 겁니다. 그 당시에. 아니, 나는 본명 본명 공개운동 해갖고. 그랬을 때 이런 거가 사실 지금 남아있는 거에서도 그걸 명확하게 하기 힘든 거고 그나마 모으는 과정에서 기증자분들 중심으로 이제 모았던 이유가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기증하면 그 기증자는 그래도 적어도 이게 출처가 어딘지 아니까 모으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자료도 그런 기증자 중심의 어떤 컬렉션으로 지금 많이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 자료관도 그렇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기증자가 아니라 진짜 실생산처인데 그게 이제 아까 이재성 박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듯이 불분명한 거. 그렇기 때문에 전 또 한편으로는 이걸 모으면서 그걸 가능하면 파악할 수 있으면 파악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다른 저희 이 민주화 쪽은 사실 그나마 폐기되지 쓰레기로 버리지 않고 그나마 모을 수 있는 계기 때문에 일단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해서 모으는데 뭐 이게 아주 원칙대로 하면 그런 게 없으면 아예 모으질 않거든요. 다른 뭐 이런 어떤 제도화된 곳에서는. 근데 사실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는 그런 어떤 그렇게 되면 사실 거의 폐기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모으지만은 모으는 과정에서 출처의 불분명함을 갖다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게 불명확하니까 사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 기본 속성이 이제 이걸 진짜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 진본성이라는 문제 그리고 이 자료들이 중간에 빠진 건 없는지 조작한 건 없는지 이런 무결성 문제 그 다음에 실제로 그런 것 속에서 이걸 이걸 믿고 좀 활용할 수 있는지 신뢰성 문제라든지 어디에 있는지 좀 활용하려면은 좀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 이런 게 같이 한꺼번에 이제 막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하다못해 저희 자료관 같은 경우도 전시를 하려고 해도 이 분명히 자료는 아주 가치가 있고 내용적으로는 그런데 이 자료가 불분명하다 보니까 이 전시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는 이제 또 다른 과제로서 보완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성 박사님께서 언급을 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가해자 생산 기록의 수집과 해제. 이 부분은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저희 5.3도 그렇고 자료를 수집하는 거 그나마 폐기되지 않고 이제 수집하는 거에 이제 좀 급급한 지점이 있었고. 그나마 이제 수집 단계를 넘어서 오늘 같은 자리는 이제 해제, 연구로 한 단계 가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것은 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들도 좀 남겨야 된다. 그리고 그 어떤 역사적인 평가랄까, 아니면 사회적인 평가, 아니면 국가 차원의 이런 어떤 평가와 그리고 또 뭐 처벌이 필요하면 처벌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다시 재생산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겨야 되는 건데. 사실 가해자에 대한 거는 그게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지금 현실이 아닌가. 예를 들면 여기 선생님들 계시고 그 당시에 잡혀가셔가지고 뭐 가진 고문을 당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 누가 했는지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어떤 조직 구조 속에서 이루어졌는지.
그나마 오늘 이재성 박사님은 뭐 보안사라든지 뭐 암기부라든지 그리고 경찰청 이게 연결돼 있고 뭐 경기도경국에서 이걸 했다 이런 게 있지만은 그 당시 책임자라든지 사실 그리고 또 직접 이제 고문이라든지 이런 걸 했으면 그 당사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자료를 지금까지는 민주화운동 아니면 과거사 안 해도 뻔한데요. 그 아니 누군지 그게 뻔히 다 남아있지는 않아요. 그런 게 제대로 남아있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사실 걸리지 않으면은 이게 그냥 넘어가는 거고 걸리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재수없어서 걸렸네. 그때 다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반성을 안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이게 국가폭력이라는 차원 속에서 접근을 하고 민주화운동 자료 피해자의 입장에서 지금까지는 구술도 듣고 자료도 증언자료라든지 아니면 관련 기록물도 모았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가폭력 차원에서 이게 그 가해자들의 입장 그리고 그 구체적인 자료들 그 가해자들도 모으는 작업이 좀 병행돼야 된다. 그래야지 이 두 개의 자료가 같이 만나면서 그게 남아있을 때 더 이제 다시는 그런 거를 하지 않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 그리고 성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근데 저도 이제 자료관에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모으는 작업을 갖다 제대로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국가 차원에서 제도 차원에서 이건 언젠가 해야 된다. 근데 아직도 안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자료관 같은 경우는 사실 반헌법 행위자 열전 편찬이라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관련 고문 조작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모으고는 있습니다. 근데 노동 쪽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자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 분야는 좀 지금 포기를 하고 다른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 인천도 그렇고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국가폭력 뭐 연구센터 아니면 자료센터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되고 그게 되기 이전에 그나마 이런 곳에서 나중에 자료를 수집할 때 같이 좀 수집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요. 그런 게 다시 뭐 옛날로 돌아가지 않는 시절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이재상 박사 그 연구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내 공소장도 안 갖고 있단 말이야. 자, 이제 얘기를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제가 좀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뭐 제가 명색이 서울대 동양사학과 출신이지만 동양사 공부를 별로 한 적은 없어요. 그냥 두 번째 진역살 때 동양사 그때 한번 읽어봤지. 근데 역사라는 게 인간한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 직선적으로 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시행을 하다가 실패를 겪고 왜 실패했나 다시 방향을 찾고 그러다가 좌회전도 했다 우회전도 했다가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방향을 찾아간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때 생각하면 3.1운동 대단하죠.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3.1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런 문구를 아마 뺄 수는 없을 거예요. 뺄 수가 없는데 3.1운동은 사실은 실패죠. 왜? 일본 놈들이 만세 부른다고 물러날 거라고 생각하 그 자체가 잘못된 거죠. 일본 놈들이 결국 만세 불러갖고 수없이 죽고 실패로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이 가는 과정이 오류가 있습니다. 제대로 직선으로 일직선으로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했다가 이래서 우리가 잘못됐구나 해갖고 또 다르게 찾고 하면서 간 거죠. 우리가 유월항쟁을 대단한 투쟁이라고 얘기하지만 유월항쟁의 결과물은 뭡니까? 노태우의 집권이었어요. 노태우의 집권이었거든요.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5.3도 여러 가지 측면이 다 있어요. 그게 실패했던 원인도 있고 실패했던 측면도 있고 그것이 갖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천의 5.3은 광주와 분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광주에서 제 나라 군대가 제 나라 국민한테 총을 쏘는 걸 봤거든요. 우리가 민주화를 요구할 때 저 군대가 우리한테 총을 쏠 수 있다는 걸 생각했었어요. 그게 수많은 급진적인 오류를 가져온 거고 수많은 폭력적인 것도 일정 부분 나타난 것들이 그거에 총을 쏠 수 있다는 그 생각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화염병은 당연한 거였고요.
그리고 오삼을 지금 와서 생각했을 때 사실은 우리들만의 투쟁이었어요. 근데 그 결과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과정이 겹치지만 결국은 불만족스럽고 초과지만 국민 대중과 함께 해야 한다라는 것이 결국 6월 항쟁을 가져온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삼은 6월 항쟁의 기폭제예요. 디딤돌이고요. 이게 우리가 5.3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발표한 것 중에 조금 여러 가지 배포한 자료를 계속 수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특히 이제 오늘 이재성 박사님이 직전에 그 자료 하나를 제공해 주신 게 있어가지고 경기 도경 점거와 관련해가지고 진술서에 의거한 것과 실제로 여러 가지로 시위가 10시까지 다 시위 계획이 있는데 시위 계획을 끝내고 도경을 점거한다는 사실상은 실현 불가능하다라는 게 제 입장이었고요. 다만 그 착오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때 87년 5까지는 경기 도경이 인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원에 있었다면 절대로 불가능한 건데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인천에 있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점거한다는 것은 사실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데 부풀려 가지고 폭력성을 부각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걸 좀 바로 좀 줄을 그어 가지고 수원 있는 거는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있었습니다. 가능했고 뭐 항의 시위는 가능한 거です. 연행자들이 오늘 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시위 끝나면 또 뭐 항의 시위도 가고 그런데 그 점령한다 뭐 이건 불가능하고 그 점령하기 위해서 군복을 준비했다 이건 정말 난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 네, 그래서 그건 이제 진술 조서에 있는 건데 전부 다 부풀려서 조작한 것에 가깝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팩트가 왜 중요하냐면 민정 당사 화재 건 전에 두 가지 팩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수원 서장 부대의 최루탄 난사로 파편의 학생이 부상 당하자 3시 15분경에 격분한 2,000명의 시위대가 민정당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건 물론 이거는 뭐 우리 측이라고 할 수 있는데 노해동의 선봉에서 기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13시 15분. 근데 거기뿐만 아니고 민중의 서리에서도 운집 중에 있는 민중들을 향해서 다연발 최루탄을 무차별 발사했다. 요거는 5분 차이로 근데 사실에 가까운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정당사가 20분에 전소되거든요. 그래서 요 맥락은 다시 좀 봐야 될 것이 그럼 왜 이렇게 민정당사에 접근하는데 다연발 최루탄을 아직 개헌 현판식은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이게 지금 불을 질러 도발을 한 거거든요, 경찰이. 그러니까 추측을 해보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민정당사 사수에 대한 지시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최루탄을 마구 난사하고 거기서 이미 싸움이 벌어져 버린 거죠. 2시 이전에 이미. 아니 저 창수치 용주 한번 만나봐요. 네. 이용주. 그거는 이제 그건 별도인데 그냥 팩트로 보자면 그런 정황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이걸 나열하는 거고 해석은 또 별개의 문제고요. 그 정도로 하고 지금 토론에 대해서 이제 우리 김중성 우리 전 수사 기록에 보면 여러 건의 김중성 인노련 조직부장을 검거하기 위해서 검거 지시가 계속 내려옵니다. 각 보면서. 그런데 어떻게 도발을 잘 하셔가지고 끝까지 안 잡히고 인노련 조직부장이셨고 그래서 그때 당시 또 전체 상황을 또 그때 당시 공개지도부와 다른 관점에서 노동운동을 바라보는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의 세 가지는 우리가 5.3을 평가하는데 저는 추가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노동운동이 정치투쟁으로 전환되는 계기, 중요한 공개적으로
그런 투쟁을 광범위한 그 대중 앞에서 투쟁을 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전국화하는 또 계기가 됐다는 지적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것이 이듬해에 노동자 대투쟁하고 연관시켜서 바라보면 다른 의미를, 오상함에 대한 다른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대전 집회하고 인천의 개헌 현판식을 비교한 건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이었던 것 같고요. 노동자들이 본격적으로 노동운동이 여기서 개입해 있었고, 그건 인천에 특수한 사정이 또 있었습니다. 인천에 노동운동 자체가 이미 형성돼 있고 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고, 서울에 가까운 그런 조건도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요한 지적인 것 같고요.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68의 관점, 저도 지난번 논문에서 68의 관점에서 보면 68은 단기적으로 관점에서 보면 실패죠. 드골의 반동적 집권을 허용했기 때문에 그 상태로 보면 실패한 혁명이라고 68을 말하지만, 사실은 세계 전체의 모든 그 이후 68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에 혁명 중에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성공한 혁명이죠. 좀 시간대를 넓혀서 본다면, 그런 점에서 다시 한번 중요한 토론을 해주셔서 나중에 이후에 또 보완하는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기자님. 나 진짜 생각났네. 아니, 잠깐만, 나 한마디 꼭 해야겠어. 저 노동 현장에 들어가는 후배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광주가 노동자가 중심이 되지 않아서 실패했다고 그랬어. 참, 그때 내가 뚜껑을 열려고 그랬는데. 아까 우리 이재성 박사님, 저 이름이 같아서 유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송용환 실장님도 얘기를 해주셨듯이 아까 가해자의 입장에서 쭉 나열된 거잖아요. 그 국가의 입장이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오늘부터 이제 진행되고 있는 5.3 사진 전시회가 있는데 거기 뭐가 나오냐면 경찰 차량을 탈취했다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분명 신문기사의 구조를 딴 건데, 사실 군사작전을 할 때도 상대방 무기를 뺏으면 획득이라고 보통 하거든요. 그걸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에서 5.3 항쟁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요, 기존관 만들어도 그냥 가해자 입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좀 게으름이 아니냐, 사실은. 그런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복원해야 된다,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은 오늘 토론을 통해서 분명히 앞으로 계획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옳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역사가 다양한 경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일단 당시에 그 인천 5.3을 계기로 해서 국가가 완전히 그 폭력적으로, 그리고 더 세게 나오면서 강압통치를 해가는 과정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서 6월 항쟁의 가장 큰 도화선이, 제가 좀 그때 저기 어디 다른 데가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은 느낌상으로는 부천에서 성고문 사건이나 박정우치의 검은치사 사건, 즉 국가폭력이 극렬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두 사건이라고 보는데, 두 사건 그 자체가 다 인천 5.3 수배자 잡아내려고, 수배자 불어나가면서 고문하고 죽이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에서 좀 6월 항쟁으로 넘어가는 도화선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 더 보강돼서 그 두 사건만이 아니라 다양한 쭉 있을 텐데, 그런 측면이 조금 더 무관되고 더 기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너무 연구를 안 했다, 이런 반성을 많이 했고요. 민통년에 대해서도 연구가 없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래서 민통년에 대한 연구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도 나한테 와요. 그래서 5.3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인사연과 민통년 연구도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오늘 토론해 주신 부분에서 성공회대 자료관에서 그 반헌법 행위자 열전 관련해서 진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이 들었어요. 이
경찰 측 자료는 조사 수사관이나 이런 이름을 다 지우고 있는데 이거를 진짜 원본을 가서 좀 살피고 어떤 개인에 대한 뭘 하겠다기보다 정확한 사실은 좀 역사적으로 규명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그런 부분도 좀 충실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 옛날 얘기 더 이상 못 참겠어.